일본 총리실에서 흘러나온 단 한 문장의 발언이 동북아 전체를 뒤흔들었다.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말, 그것도 익명의 관료가 아닌 정부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일본 사회는 물론 국제사회에 즉각적인 충격을 던졌다. 전후 70년 넘게 비핵 국가를 국가 정체성처럼 유지해온 일본에서 핵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언급되는 순간은 그 자체로 금기를 깨는 행위였다. 이 발언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은 일제히 긴급 속보를 내보냈고 외교가와 군사 전문가들은 이 사안을 단순한 실언이 아닌 의도된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인류 최초의 핵피폭 국가다. 이 사실은 일본 정치와 안보 정책의 가장 깊은 층위에 각인돼 있다. 그렇게 일본이 스스로 핵무장을 언급하는 것은 과거의 피해자에서 잠재적 가해자로 이동할 수 있다는 위험한 선을 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일본 국내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왔다. 비핵사 원칙은 단순한 정책 문구가 아니라 전후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최소한의 신뢰장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개인적 의견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 전력 증강, 러시아의 핵 위협, 북한의 핵 고도화라는 명분은 이미 수년 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일본 안보 라인에서 핵무장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흘러나왔는가? 이는 일본이 더 이상 기존의 안보 틀 안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시험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일본의 핵무장 언급은 단순한 방위 논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규정되었다. 중국 외교당국은 일본 내 일부 세력이 군국주의적 사고를 되살리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일본이 국제사회의 제약을 벗어나려는 위험한 야망을 드러냈다고 경고했다. 이 반응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일본의 선택이 동아시아 군사균형에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미국 역시 이 사안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일본 정부가 비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존중한다고 밝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동맹 구조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미국이 주도해온 핵 비확산 체제는 심각한 균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일본이라는 국가의 상징성과 기술적 역량을 고려할 때 그 파장은 다른 어떤 국가와도 비교할 수 없다. 이 한마디 발언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가정이나 가설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기술적으로 핵무장에 근접한 국가로 평가받아 왔다. 다만 지금까지는 정치적 결단과 국제적 부담이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지 않았을 뿐이다. 이번 발언은 그 문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일본 사회 내부의 금기를 건드렸고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동시에 자극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진다. 일본은 정말로 핵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 것인가? 아니면 이 발언은 더 큰 전략적 목적을 위한 압박 카드에 불과한 것인가?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일본이 실제로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 일본의 핵 논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다. 일본이 핵무장 논의를 입에 올릴 수 있는 배경에는 분명한 현실적 기반이 존재한다. 일본은 스스로를 비핵 국가로 규정해왔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본을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해왔다. 이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순수하게 기술적 능력에 근거한 평가다. 다시 말해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을 뿐 만들 수 없는 나라는 아니라는 의미다. 그 핵심은 일본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원자력 기술에 있다. 일본은 상업용 원자력 발전을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 전반을 사실상 완성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우라늄 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의 안정적 운용 경험, 사용 후 핵연료를 처리하는 기술, 그리고 고도의 원자력, 공학 인력까지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는 핵무장과 직결되는 기반 기술로 간주된다. 특히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지점은 일본의 재처리 능력이다. 재처리 기술은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분리해내는 과정으로 민수 목적과 군사 목적의 경계선에 놓여 있는 기술이다. 일본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외 시설을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관리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공식적으로도 부인되지 않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를 철저히 민수용으로만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핵무기는 단순히 핵물질만 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를 실제로 무기화하기 위한 설계 능력,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운반 수단이 필요하다. 일본은 이 조건들 역시 상당 부분 충족하고 있는 국가다. 고체 연료, 로켓 기술, 정밀 유도 기술, 위성 항법과 결합된 타격 체계는 이미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는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핵 잠재력 국가 가운데서도
전환 시간이 가장 짧은 나라로 거론된다. 정치적 결단만 내려진다면 짧은 기간 내에 핵무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물론 이는 이론적 분석일 뿐 실제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전략 환경에서는 가능성 자체가 이미 억지력으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일본의 비핵상 원칙이 다시 주목받는다.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보유하지 않으며 반입하지 않는다는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보다는 정치적 선언에 가깝다. 즉,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해석과 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최근 일본 보수 정치권에서 이 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본 내부에서도 논리는 분열되어 있다. 한쪽에서는 핵무장론의 자체가 일본의 전후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한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지가 언제까지나 절대적일 수 없다는 현실을 강조하며 최소한 선택지로서의 핵능력은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논쟁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일본이 앞으로 어떤 국가로 남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일본의 핵 논의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로 수렴된다.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국제사회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 남아있는 것은 정치적 결단과 그에 따르는 국제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선택뿐이다. 이 선택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이 공개적으로 거론되자 가장 미묘한 반응을 보인 국가는 미국이었다. 겉으로 드러난 공식 입장은 명확했다. 일본 정부가 비핵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을 신뢰한다는 메시지였다. 그러나 워싱턴 내부의 분위기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일본의 핵무장은 동맹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동맹 구조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일본의 핵무장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한 비확산 원칙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하는 순간 미국이 주도해온 확장 억지 체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우산을 통해 동맹국들의 핵무장 욕구를 억제해왔다. 일본이 그 틀을 벗어나 독자 노선을 선택한다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같은 선택지를 열어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는 시각이 존재한다. 일부 미국 내 분석에서는 특정 동맹국의 제한적 핵 보유가 오히려 지역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논의에서 일본은 종종 제외된다. 일본의 경우 역사적 상징성과 주변국의 민감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일본의 핵무장은 군사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중국의 시각은 더욱 직설적이다. 중국은 일본의 핵 논의를 자국을 겨냥한 전략적 도발로 해석하고 있다. 일본이 핵을 보유할 경우 중국은 이를 단순한 방어수단이 아닌 잠재적 공격 능력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외교당국과 관영 매체들이 일본의 발언에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중국은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군사적 메시지를 병행해왔다. 전략 폭격기와 장거리 전력을 활용한 시위성 훈련은 일본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되지만 그 함의는 명확하다. 일본이 핵이라는 금기를 넘을 경우 중국 역시 군사적 압박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다. 러시아 역시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의 핵 균형 변화가 자국 극동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이는 중러 간 전략 공조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일본 하나의 선택이 다자간 안보 구도를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는 이유다. 이처럼 일본의 핵 논의는 단독 사안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 신뢰성, 중국의 전략적 인내 한계, 러시아의 지역 계산이 동시에 얽혀 있다. 일본이 핵을 선택할 경우 동아시아는 더 이상 기존의 억지 구조로 유지되기 어렵다. 각국은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며 군비 경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결국 일본의 발언은 주변국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한가? 그리고 그 약속이 깨질 경우 누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일본을 넘어 다른 국가들로 시선을 옮기게 만든다. 특히 한반도에 놓인 대한민국에게 이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일본의 핵 논의가 현실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 한반도는 이미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로 인해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핵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을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한국의 안보 환경은 단순히 악화되는 수준을 넘어 근본적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처한 상황의 본질은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기정사실로 운용하고 있으며 중국은 지역 패권을 전제로 한
핵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까지 핵이라는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린다면 한국은 주변 대부분의 국가가 핵을 보유하거나 핵을 전제로 전략을 수립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는 냉전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압박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미 다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외교 채널에서는 미국과의 확장 억지 신뢰성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군사적 측면에서는 독자적 억지력의 실질적 효용을 점검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핵 보유를 선언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핵 관련 기술을 상당 수준까지 축적해왔다는 사실은 동시에 존재한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전략이 즉각적인 핵무장과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국 내부의 논의는 핵을 지금 당장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영역에 가깝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전략적 차이가 존재한다. 군사기술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상당한 억지 수단을 확보하고 있다. 고도화된 미사일 체계, 정밀 유도 능력, 그리고 다양한 발사 플랫폼은 단순한 재래식 전력을 넘어 특히 장거리 타격 능력과 다양한 운용 시나리오는 주변국들로 하여금 한국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다. 이러한 능력은 단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의 핵심 전략은 상대의 오판을 차단하는 데 있다.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감당해야 할 비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억지의 본질이다. 일본의 핵논의가 한국 사회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의 선택은 한국에게도 전략적 재계산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안보는 이제 단일축으로 설명될 수 없다. 북핵 문제, 미중 경쟁, 일본의 전략 변화가 동시에 교차하고 있다.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냉정한 능력 축적이다. 말이 아니라 준비가 억지를 만든다. 일본의 발언은 한국에게 경고처럼 들린다. 안보는 선언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주변 환경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 경고에 한국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 안보 지형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다. 대한민국의 실제 억지력을 이해하려면 선언이나 정치적 수사보다 이미 구축된 군사 능력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 한국의 전략은 단일 무기에 의존하지 않는다. 다층적 타격 체계와 생존성을 전제로 한 운용 개념이 결합되어 있으며 이는 상대에게 계산을 강요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가장 핵심적인 축은 미사일 전력이다. 한국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꾸준히 확장해왔고 발사 플랫폼의 다양화에도 집중해왔다. 지상 이동식 발사 체계와 해상 기반 운용은 위기 상황에서의 생존성을 크게 높인다. 상대가 선제 타격을 고려하더라도 모든 수단을 동시에 무력화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해상 전력의 역할도 중요하다. 수중 플랫폼은 탐지와 추적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억지력의 신뢰성을 끌어올린다. 수중에서 운용되는 미사일 체계는 단순한 전력 과시가 아니라 위기관리의 도구다. 위협을 가시화하지 않으면서도 존재 자체로 상대의 전략 계산에 영향을 미친다. 정밀 유도 기술과 결합된 타격 능력은 또 다른 축을 이룬다.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특정 목표를 선택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은 억지의 성격을 방어적으로 만든다. 이는 불필요한 확전을 억제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의 핵심 자산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신호를 전달한다. 운반 체계의 신뢰성은 억지력의 핵심이다. 아무리 강력한 탄두가 존재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의미는 없다. 한국은 추진 기술과 유도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으며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운반 수단의 완성도가 높을수록 억지는 선언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이 모든 능력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 감시 정찰 체계와 결합되어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 실시간에 가까운 상황 인식과 표적 갱신 능력은 억지의 신뢰도를 결정한다. 상대가 움직이는 순간 이미 관측되고 있다는 인식은 행동의 자유도를 제한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전력이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하지 않아도 충분한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전략은 선택지를 넓히는 데 있다. 필요하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되 필요해질 경우 배제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변국에게 모호성을 남기면서도 판을 차단하는 접근이다. 결국 한국의 억지력은 과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다. 상대가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비용이 과도하게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현재 한국이 구축해온 전략의 본질이다. 이 기반 위에서 다음 단계의 선택이 논의될 수 있다. 동북아의 핵논의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일본의 발언은 하나의 촉발점에 불과했고 그 파장은
이미 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이제 각국은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로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의지보다도 능력이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단순하다. 핵을 보유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공식적인 선언 없이도 전략적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 상대는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바로 그 불확실성이 억지의 핵심으로 작동한다. 일본의 핵 논의는 한국에게 거울과도 같다. 일본이 국제적 부담과 외교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핵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가져올 대가가 무엇인지를 지켜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학습이 된다.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냉정하게 주변국들의 계산을 관찰하며 자신의 위치를 조정할 여유가 있다. 미국의 역할 역시 변하고 있다. 더 이상 모든 지역에서 절대적인 보증자가 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동맹국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동맹의 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각국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한 준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강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 단순한 방어 주체를 넘어 독자적 억지력을 갖춘 행위자로 인식되는 순간 주변국들의 접근 방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군사적 충돌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충돌을 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힘의 균형은 언제나 오판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능해왔다. 결국 선택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준비의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다. 핵무장을 선언하지 않고도 핵무장을 논의하는 환경에 대비하는 국가와 아무 준비 없이 상황에 끌려가는 국가는 전혀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발언은 경고였고 동시에 시험되었다. 누가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누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는지를 가르는 시험이다. 이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축적된 능력과 냉정한 판단이다. 동북아의 미래 안보 지형은 이미 재편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선택지를 유지하려는 대한민국의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